아니, 지금 어디를 만지는 거야? 여기는 한국의 어떤 도로. 유럽에서 온 여성과 어떤 남자가 같은 차에 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여자의 어딘가를 강제로 급하게 잡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여자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녀는 남자에게 고맙다며 인사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대체 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엘로디라고 해요. 남편은 글로벌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딸 레일리까지 셋이서 꽤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진국인 프랑스에 살고 있다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선진국으로 이름난 프랑스에서도 살면서 정말 힘들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위였답니다. 제가 사는 프랑스에서는 시위와 파업이 너무 잦거든요. 물론 저도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시민혁명을 통해 자리 잡은 만큼 시위나 파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특히 대중교통이 파업에 돌입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땐 바로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전통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알자스의 스트라스부르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지만 크리스마스의 중심지는 알자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게다가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 중 하나로 유명하답니다.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던 딸 레일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어 저희 가족도 스트라스부르로 휴가를 다녀오기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다른 의미로 정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답니다. 프랑스 고속열차인 떼제베 철도공사 검표원들이 하필이면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주말에 파업을 벌였거든요. 떼제베를 타고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향할 계획이었던 저희로서는 여행이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여행 계획을 짜는데 이동수단 자체가 그렇게 운행을 중단할 것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바라던 레일리는 당연히 엉엉 울며 난리가 났어요. 레일리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싶어 미리 준비한 선물을 보여줬지만 계속 떼를 쓰면서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와 남편은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 갈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그때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럴 때면 지금도 속이 쓰려요. 그 당시에 레일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정말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파업하는 직원들이 원망스러웠는지 이를 악물며 창밖만 내다봤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가족에게 그때의 크리스마스는 마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시위나 파업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건 크리스마스 때 말고 또 있었어요. 한 번씩 정말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시위에 나설 때였습니다. 프랑스에는 경찰과 소방관도 노조가 따로 있어서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면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위급한 순간이 생긴다면 기본적인 도움조차 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불안감을 안겨주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시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소방관은 손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그때 있었던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카메라 기자마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과연 프랑스가 선진국이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은 없겠죠? 놀랍게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한 번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경찰이 소방관들을 진압하려 했었어요. 경찰은 어리석게도 소방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소방차로 물대포를 쏴서 불을 끄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시위를 막으려던 경찰은 소방차까지 동원한 소방관들에게 밀려나고 말았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 아닌가요?
이렇듯 저는 프랑스 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어린 레일리를 키워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밤거리 치안도 안 좋아서 밤에도 항상 조심히 다녀야 하고 낮에도 소매치기 때문에 주위를 살피면서 곤두선체로 다녀야 하는데 이걸 레일리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남편의 회사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남편을 일본 지사로 발령내겠다는 거였어요. 연봉도 지금보다 1.5배 넘게 인상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보장된다니 참 솔깃한 조건이었어요. 사실 몇 년 전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의 매력에 푹 빠졌었거든요. 자연과 함께하는 고즈넉한 분위기에 절로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아무 걱정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주저할 것도 없이 남편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가족 모두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일본행을 결심했고 정신없이 일본에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레일리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고요.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프랑스를 떠난다는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머물 일본에 대한 설렘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에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저희 가족은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레일리가 얼른 적응했으면 해서 바로 학교로 보냈답니다. 레일리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레일리는 웃으면서 학교에 가더군요. 씩씩한 제 딸 레일리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레일리가 학교에 가 있을 때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서투르게 물건을 사려는 제 모습이 답답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늘 미소로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일본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지만 친구와 가족을 모두 프랑스에 두고 온 터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할 일이 없어 홀로 집에서 지내는 게 심심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텅 빈 집에서 저 혼자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레일리를 마중하러 학교에 갔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일본인 여자가 저를 아는 척하더라고요. 그 일본인 여자는 저한테 달려와서 레일리의 옆자리 짝꿍 유나코의 엄마라고 자신을 설명했어요. 이름은 사오리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이랑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사오리가 먼저 와서 반갑게 인사해주니 긴장이 금방 풀리더라고요. 제가 일본어가 서툴자 사오리는 번역기 앱을 켜놓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저한테 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역시 일본 사람들은 친절해서 너무 좋고 일본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오리랑은 그렇게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애들 얘기하다 보니 공감도 많이 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오리가 다음 주에 학부모회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아직 일본어를 할 줄 몰라 낯선 데는 가기가 좀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든 엄마들이랑 잘 어울려야 레일리도 학교에 적응을 더 잘할 것 같아서 사오리에겐 너무 좋다고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간 학부모회, 조금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엄마들이 다들 저보고 반갑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일본말을 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 모두 다 번역기 앱을 켜서 말을 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서로 휴대폰 번역기를 보면서 웃고 떠드는 게 어색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할 일 없던 저한테는 학부모회가 일본살이에 낙이 됐어요. 아이 얘기로 수다 떨고 육아 정보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학부모회의 단골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끔 저를 빼고 다른 엄마들끼리만 쑥덕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제 눈을 마주치면 멋쩍게 웃기는 하지만 썩 편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분 탓이겠거니 했어요. 그렇게 친절했던 일본인들이 저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생각은 접어두고 학부모들과 더 잘 대화하기 위해 일본어나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있는 내내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레일리도 뭔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항상 집에 오면 뽀뽀해주고 학교 얘기를 신나게 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문을 쿵 하면서 닫고 얼굴도 안 비추더라고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으려고 해도 반도 못 먹고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요. 얘가 벌써 사춘기가 온 건가 하는 생각에 최대한 이해를 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레일리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레일리를 앉혀놓고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레일리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레일리 편이니까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엄마한테 기대면 된다고 하면서
레일리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레일리 눈에 글썽글썽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아이가 훌쩍이면서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알고 보니 레일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유나코가 사탕을 권했는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던 게 시작이었대요. 그 뒤로 유나코가 자꾸 먹고 싶지도 않은 간식을 들이밀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네요. 싫은 소리만 하기 미안해서 한 번은 고맙다 하면서 받아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와사비가 듬뿍 들어간 과자여서 너무 매워서 그 자리에서 뱉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유나코가 레일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방법 아닌가요? 레일리는 그때부턴 유나코가 주는 간식을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반 안에서는 호의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부터는 반 아이들이 항상 레일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고 비꼬았다고 했어요. 진짜 어린애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건지 기가 찰 노릇이더군요. 그러면서 레일리가 흑흑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레일리의 말을 듣고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어요. 레일리를 도저히 이렇게 학교에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던 저희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회사에 한번 말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있을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사울이랑 속 시원히 얘기해봐야겠다 싶었어요. 다음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일본어로 제잘거리는 학부모들 사이에 있는데 유독 저만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느낌이랄까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요즘 일본어 실력이 꽤 많이 늘어서인지 귀에 들리는 말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설마 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니 지금 하고 있는 얘기도 저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학부모들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도대체 일본어도 못하면서 왜 이 자리에 꾸역꾸역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하고 있었어요. 사오리는 저를 보면서 살살 웃으면서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오리는 요즘 레일리 때문에 유나코가 매일 집에 와서 엉엉 우는데 자기 마음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은 사오리를 위로하면서 저한테 서양물만 먹으면 다인 줄 아는 저런 여자는 여기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된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특히 그 중심에 유나코 엄마 사오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사오리를 믿었는데요. 심지어 딸아이 문제로 좋게 끝내고 싶어 상담하려고 했던 상대였으니까요. 매일 밤 집에서 울고 있는 건 레일리인데 자신의 딸이 피해자인 척 학부모들의 동정을 받고 있는 꼴이 말이 아니게 재수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계속 보자니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오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저는 있는 힘껏 뺨을 후려쳤어요. 연이어 또 한 번 사정없이 손바닥으로 사오리의 반대쪽 뺨을 내리쳤습니다. 레일리를 왕따시켰던 것과 제 앞에서 저를 대놓고 욕한 대가라며 일본어로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 욕하는 게 재밌었냐면서 한 번씩 째려보자 다들 눈을 사리더군요.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자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고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너네 같은 미개한 인간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미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일본의 실상이 이거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쩜 일본인들은 그렇게 티 안 나게 가식을 부릴 수 있었던 건지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쩐지 남편도 울적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더군요. 일본인 거래처 사람과 회의를 했는데 약속했던 회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집요하게 차를 권하는 바람에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본인이 친절해서 계속 주는 차겠거니 하고 물리는데도 계속 받아먹었다고 했어요. 나중에서야 직장 동료한테 들었는데 일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여기서 좀 빨리 자리를 떠나라는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료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친절인 줄 알았던 게 모두 다 가식인 껍데기뿐이라며 허탈해했습니다. 남편은 일본인들은 앞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척 웃으면서 행동하지만
그 사람이 자리에만 비면 바로 그 사람을 까내리기 바쁘다고 일본인들은 정말 앞과 뒤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심정이 오죽할까 싶었어요. 저도 지금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새벽이 될 때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이 한 가지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는 일본에선 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다음날 회사에서 강하게 프랑스행을 요청했고 저희는 짐을 꾸려 다시 파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일본은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프랑스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한국 출장 제안을 받았대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그 말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일을 겪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한국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치안 걱정 때문에 프랑스 말고 다른 데서 살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고 같이 한국에 가보자고 설득하는 눈치였습니다. 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두 번 다시 아시아권에선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는 식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1년 정도 살아보고 괜찮으면 가족을 데려가겠다더군요.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어차피 한국도 일본처럼 똑같을 거고 남편도 한국에 갔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 금방 프랑스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남편 뜻대로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주재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어요. 기어코 한국으로 가는 남편을 배웅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과연 남편이 한국에 가서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남편과는 장거리 부부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옆에 없어서 서운하고 허전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한국에서의 삶을 금방 포기하고 오겠거니 해서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목소리에는 들뜬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한국 칭찬을 한없이 늘어놓는 걸 보면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렇게 제 생각과 다르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남편을 보낸 지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전화와서 진지한 목소리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못 믿겠다면 주재원 기간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만이라도 한국에서 함께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일본에서처럼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그 후엔 다시는 프랑스 외에 다른 나라로 가자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간곡하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사실 1년 내내 남편을 통해서 한국의 장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터라 이제는 저도 모르게 한국에 가서 살아보는 건 일본과는 다르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짐을 꾸려 레일리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적응이 되어갈 무렵 남편이 꼭 해야 할 게 있다면서 절 불쑥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 있죠. 알고 보니 레일리가 다닐 국제학교까지 집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서 제가 매일 태워다 줘야 할 것 같다며 한국에서 운전을 배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현대 브랜드의 전기차를 제 앞에 떡하니 세워놓고는 이게 저희 가족의 새 차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좋은 전기차가 저희 차라니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도 늘 운전을 해왔기에 새삼 한국에서 다시 배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프랑스에서의 운전과 한국에서의 운전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한국의 좁은 길과 복잡한 교통 상황과 신호를 다시 배워야 한다며 우기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한국에서는 프랑스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차가 많으니 그 실력 그대로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사고 내기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전 연습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눈치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무가내로 저를 운전석에 앉히더니 차라리 직접 경험해보는 게 낫겠다면서 당장 밖으로 나가보자고 하더군요. 막상 운전대를 잡고 나와보니 남편이 계속 말했던 복잡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분명히 프랑스에서도 운전을 하던 실력이 있으니 곧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차들이 워낙 빽빽이 도로를 메우고 있다 보니 차선을 바꾸는 것조차 아찔했어요. 남편이 내비부터 차선과 신호를 계속 옆에서 알려준 덕분에
간신히 목적지인 마트까지 운전해 갔어요. 저는 그렇게 정신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도로 바닥에 초록색과 분홍색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저건 뭐냐고 물었더니 그게 바로 유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어 사고 날까봐 칠해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유도선 덕분에 사고가 실제로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아 참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이 말을 남편에게 하자 남편도 처음 봤을 땐 신기했는데 운전하다 보니 정말 편하더라면서 제 말에 공감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에 내비게이션을 흘깃봤는데 화면에 노란색 화살표가 선명히 그려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 남편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남편 말로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차선으로 가면 목적지에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차선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눈치껏 감에 의존해서 운전했거든요. 그런 곳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한국 도로가 좋으면서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트에 도착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레일리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초코파이를 발견했습니다. 초코라면 사족을 못 쓰던 레일리가 한국에 초코파이라는 과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매일매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요즘 한국에서 불닭볶음면을 모르는 사람 없다면서 꼭 먹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불닭볶음면과 김밥을 장바구니에 은근슬쩍 넣더라고요. 그렇게 마트에서 쇼핑을 한 저희는 잠시 후 한강공원을 잠깐 구경하기 위해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무언가에 놀란 듯 급히 차선의 오른쪽에 최대한 붙어서 비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당황하니까 남편이 핸들을 잡고 있던 제 손을 잡고 막무가내로 돌리더니 오른쪽으로 붙이라는 거 있죠? 저는 깜짝 놀라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이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일단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차들도 일사불란하게 길가에 바짝 정렬해 있는 게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보였달까요? 알고 보니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구급차가 저희 옆을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남편은 그제야 왜 그렇게 다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국에선 구급차가 다가오면 운전자들이 먼저 비켜서 얼른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재빠르게 핸들을 옆으로 꺾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양보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지 한국인들의 센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강공원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강의 밤거리를 거닐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 늦은 시간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신기하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 정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도 드물 거라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밤거리가 무서웠는데 한국의 밤거리는 혼자 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고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건 일본에 비해 세련된 것들이 많고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어 편리한 점이 많다는 걸 실감했어요. 확실히 남편 말대로 일본보다 살기 좋더군요. 사실 일본에선 서류 작업 같은 걸 매번 다 사람이 수기로 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울컥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레일리가 집에 학교 친구 은서를 처음으로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도 레일리는 학교 친구를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오자마자 친한 친구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오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레일리는 은서가 가장 소중한 친구이고 학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친구라고 제게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있는 레일리를 보면서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선 한글부터 배워서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딸아이 학교 생활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싶거든요. 그나저나 레일리를 잘 챙겨주는 은서가 고마워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